네, 오늘은 오피스텔, 너 도대체 집이니 아니니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오피스텔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예. 지금 오피스텔이 전국적으로 한 30만 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상당수가 지금 뭐 임차인들이나 소유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도 이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세법상 어떻게 되는 건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속고살림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궁금했던 내용인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근래 들은 절세 유튜브 중 최고입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할게요. 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산세, 건물 토지로만 내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있고요. 공시지가는 1억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때 종부세 낼 때 2주택자로 카운트 되나요? 강남 아파트를 신규로 분양받는데 오피스텔로 2주택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분해야 하는 것인지 공동 명의로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재산세를 주택으로 안 내는 오피스텔은 2주택자 카운트가 빠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자세히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피스텔 집입니까? 아닙니까? 참 이거 답변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한번 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네. 반대로? 그러면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박쥐는 새입니까? 쥐입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네. 네. 오피스텔이 박쥐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때그때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업무용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네. 다만 실질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질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택으로 구분이 되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공부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부가 판단하지 않는다면 업무용으로 구분되는 게 통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실제로 집으로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대개의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집이 아닌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이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이 오피스텔이 집으로 잡히는 순간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들이. 네. 그래서 세입자를 받을 때 그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제로 숙식을 하고 집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세법에서는 이걸 실질과세의 원칙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실질이 확인이 되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실질이 확인이 된다면 주택으로 본다라는 건데 실질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이제 공부상으로 판단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질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로 주택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구분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일단은 업무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까지 납부를 하되 세입자는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주민등록만 옮기지 않으면 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실질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주택수 카운트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주택 숫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물론 이제 취득세도 영향을 미치지만 양도소득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안 하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거는 주택의 카운트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라도 이게 만약에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는 게 확인이 되게 되면 기존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았던 것도 사실 비과세가 취소되고 양도소득세를 토해내게 되는데 문제는 그냥 비과세만 취소되고 토해내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피스텔이 주택수의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양도세 중과세로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직장인들 중에서도 비과세가 취소되고 중과세로 토해내서 억 단위로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들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진짜 억울한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업무용으로 임대를 했고 업무용을 표방하고 임대를 했는데 세입자가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진짜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적에는 오히려 이런 문구를 넣어주는 게 보호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서를 다는 게 오히려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되려 지금 근데 이제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주거용을 임대하는 거 뻔히 알면서 주민등록만 옮기지 마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많습니다. 예, 네. 절대로 100% 안전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주거용을 표방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사실 국세청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임대할 때 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오피스텔이 기본적으로 업무용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오피스텔이 바닥 난방이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아마 임대 시장 같은 거 안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오피스텔도 업무용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허용하면서 이 주거와 업무가 좀 혼재된 상태로 맞아요.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통상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상당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뭐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게끔 하면 결국 통상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아예 딱 집어주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도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피해가는 상담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저희는 뭐 원칙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집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소지가 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주택을 청약할 때도요. 자기가 집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뭐 자격도 달라지고 이러는데 이때는 오피스텔 집입니까 아닙니까? 자, 이것도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파트를 짓는 것과 오피스텔을 짓는 게 관련 법령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올릴 적에는 이제 주택법을 근간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택법에서도 다루긴 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준주거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약을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민간 분양할 적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여부에 따라서 청약 자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보호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청약 자격을 판단할 때는. 다만 우리가 이제 분양도 이제 그 공공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공분양이라면 이제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이제 LH공사나 SH공사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경우고 보통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를 이제 이렇게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양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사실 민간 분양 대비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요때는 오피스텔 보유 여부도 사실은 그 청약 자격에 제약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자산 보유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자산 보유 기준에는 오피스텔 주택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다 들어가요. 땅도 들어가고 일반 건물도 들어가고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략 한 2억 1,550만 원 이하이어야 일단은 공공분양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오피스텔도 그 대상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제약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도 뭐 양도소득세 같은 거 할 때는 주택으로 볼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단지 청약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단 공공분양 같이 좀 특별한 분양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세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그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한 양도소득세 같은 걸 계산할 때 주택으로 봅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세를 낼 때는 이 오피스텔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번 올여름에 이제 취득세를 좀 개편하면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취득세도 더 물리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일단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자체에 대한 취득세는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떨 때가 문제가 되냐면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다른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주택 숫자에 따라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최대 취득세가 12%까지 과세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발표한 게 정부 발표가 710 대책
때 이제 발표가 그렇죠. 된 거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잔금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게 돼요. 그런데 이 7.10 대책이 발표한 내용이 이 지방세법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된 게 이제 8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그 대상에 들어갈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고, 대신 7.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던 사람들, 요분들은 사실은 이런 대책이 발표될 걸 모르고 일단 그렇죠. 구입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7.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했던 사람은 8월 1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다 하더라도 기존 규정을 따라간다라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 좀 디테일하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결국 7.10 대책 이전에 계약했던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좀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10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은 당연히 보호가 안 되는 거고요. 7.10 대책 이후에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법 시행되기 전, 그러니까 8월 12일 이전에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오피스텔 분양권도 있잖아요. 네. 분양권.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까? 취득세를 계산할 때. 네네. 분양권은 취득세를 계산할 적에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사실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는 아직 사용 목적이 어떻게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공부상으로 보면은 오피스텔 자체는 업무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중과 대상을 판단할 적에는 주택 수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취득세 계산할 때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본인이. 샀는데 그 오피스텔이 이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이른바 주택인 오피스텔이에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이분은 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됩니까? 주택수 산정 기준을 볼 적에 네. 당연히 직접 매도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뭐 재산세도 주거용으로 납부했다 하더라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주택분으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부터 주택수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예. 조금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산 이후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과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네, 같아요. 그러네요. 예. 같은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2주택이지만 공시지가가 1억 미만 주택인 경우도 2주택에 카운트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이거 맞습니다. 네. 우리가 취득세 중과세를 판단할 적에 네. 공시 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네. 자기 자신을 취득할 적에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네. 그리고 다른 주택의 중과세를 판단할 적에서도 주택수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 같은 것도 할 때도 그러면 1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안 보나요? 2주택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규정이 있는데 네.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아무리 조그만 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들어가서 중과세 대상 판단할 때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네. 아무튼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주택수를 제외하는 그런 특례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 오피스텔, 너는 도대체 집인이 아니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행에서 하는 여의도 5번 출구 유튜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